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바쁜 학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겸 한적한 농촌 마을로 가서 며칠간 머물며 힐링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소문난 여름 별장 지역으로, 그곳에서 우리 셋은 오랜만에 낯선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우리가 머무르기로 한 곳은 숲에 둘러싸인 작고 낡은 자가용 별장이었다. 외부와 조금 동떨어져 있어 인터넷이나 전화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라 예약이 비교적 쉬웠다. 별장 주인은 마을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우니 편하게 사용하고 돌아갈 때 열쇠만 문 옆 우체통에 넣어두면 된다고 했다. 별장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곧바로 주변 탐험에 나섰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공기가 정말 맑고 매미 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자연의 냄새가 우리를 맞아주는 듯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걷다가 돌아와 본격적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을 보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그러던 중 문득 이런 한적한 곳에서 무언가 기괴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장난처럼 친구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런 데서 말이야, 누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할래? 내가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혹시 모르잖아. 술래가 찾아온 걸 수도?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 정말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장난 같지 않은 진지한 소리였다. 야, 너희 아무도 밖에 사람 기다리게 한 적 없어? 나는 안색이 급격히 달라진 친구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몰래 창문 너머를 살짝 내다보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만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기려 했지만 다시 문이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더 세차고 긴장되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을 조여왔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던 우리는 문을 열기로 했다. 혹시 도움을 구하는 누군가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치에서 무언가 사라지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확실히 누군가 있는 것이었다.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도로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공포에 질려 잠을 잘 수 없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로도 빗발치던 소리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꺼려했지만 여기저기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는 그날 밤의 경험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때때로 밤길을 걸을 때면 그때의 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한 느낌의 소름이 돋곤 한다. 그날의 별장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외진 곳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마을의 작은 민막집에 머물렀는데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첫날 저녁 우리는 근처 호수에서 밤낚시를 하기로 했다. 호수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달빛이 호수를 은은하게 비추어신 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해준 특별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호수 주변을 맴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훈령은 새벽 2시가 되면 호수의 물 위로 떠올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니 그 시간에는 절대로 호수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였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웃었다. 친구들은 전설을 이야기하던 순간에는 조금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결국 유령이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낚시에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었다. 우리는 낚시를 할 양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호수의 반대편에서 물결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물 위에 무언가 떠오르고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 중 한 명이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때였다. 한 여인의 형체가 천천히 물 위로 떠오르더니 우리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우리가 장난치는 줄 알았던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물가에서 급히 몸을 피했다. 무작정 뛰다 보니 우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와버렸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군다나 우리의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켜버렸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다. 방금 봤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낚시터로 오는 길에 지나친 오래된 묘 앞에 새겨져 있던 얼굴과 똑같다고 말이다.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반짝 떠오르자 우리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한참 헤매다 결국 날이 밝아올 무렵에야 우리는 겨우 민박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길고 긴 밤을 더욱 길게 느끼게 만들었던 공포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즉시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여인은 억울하게 죽은 날이 있어 아직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론 그녀를 본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부족한 결말을 얻은 채로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가끔씩 그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두운 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때때로 미지의 세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공포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다. 그 한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 집에 관한 소문은 수없이 많았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발소리였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집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서둘러 지나가곤 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한 그룹의 젊은 대학생들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에서 공포 체험을 다니며 블로그에 후기와 영상을 올리는 팀이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직접 가보기를 원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를 말렸지만 젊은 혈기의 대학생들은 두려울 게 없었다. 학생들은 한여름밤 손전등과 카메라 장비를 들고 귀신의 집에 들어갔다. 집은 처음부터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먼지 냄새가 그들 코끝을 찔렀다. 거실로 들어서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학생 중 한 명인 수지는 인형을 보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잠시 멈칫했다. 얘들아, 이 인형 좀 봐. 왠지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아. 나머지 친구들은 웃으며 수진을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 집에 대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자 계단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학생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순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들은 그 소리를 쫓아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의 문만이 열려 있었다. 그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간 학생들은 그곳에서 났고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깜빡이는 손전등 불빛 아래 방 안은 마치 자신들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적막하고 섬뜩했다. 갑자기 방문이 쾅 닫혔다. 놀란 학생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꼭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귀신과도 같은 아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창백한 얼굴의 아이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가에 오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는 사라졌고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방 안의 모든 곳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릴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인 학생들은 다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집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그날 밤의 경험을 믿지 못했고 그 집에 다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간 후 그들은 촬영했던 영상을 확인했는데
영상 속에서 분명히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뭉쾅 닫히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를 본 학생들은 그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고 귀신의 집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영상 속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그 집에 그렇게 남아 있는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기피하며 귀신의 집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세월의 흐름 속에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오래된 기숙사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 3층에 있는 방 중 하나에는 밤이 되면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며 종종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소문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기숙사 방 배정이 이루어졌을 때 주인공 수지는 운 좋게도 그 매년 인기가 많은 3층 방에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전망이 좋았기에 그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짐을 풀던 중 이전에 사용했던 학생이 증거처럼 남긴 어떤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이상한 낙서와 함께 밤 12시 거울을 보지 마세요라는 쪽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깬 그녀는 방 안에 이상한 향기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마세요.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수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안의 거울을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으나 친구들은 단순한 잠꼬대일 것이라며 그녀를 한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수지는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숙사의 다른 학생들에게 과거 이 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물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 이 방에서는 한 학생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으며 그 이후로 이 방에서는 자주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것은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거울 속에는 그 학생의 영혼이 갇히게 되었으며 그 영혼은 밤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숨겨진 사연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방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을 기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는 따뜻해지는 공기가 느껴졌고 그토록 무서웠던 속삭임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수지는 그 방에서 아무런 이상한 현상도 겪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거울 앞에서 그 학생을 위해 짧은 인사를 전하며 마음속으로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은 다시 원래의 기숙사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으며 공포 이야기보다는 한 학생의 슬픈 사연이자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때면 수지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이야기는 들어줄 귀를 필요로 한다는 거요.